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 떠오르는 애널리스트, 반도체에 가장 떠오르는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날리고 계신 이원식 수석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말이죠. 지금. 신성이죠. 떠오르는 별이죠 오늘.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시작을 해주셔가지고. 반도체 뭐 여러분들 계신데 지금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네. 우리 회사 센터장님을 뒤로 하고 이렇게 센터장님 한국투자인권 센터장님의 네. 총회 선택을 받은 어. 그만큼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애널리스트도 사실 라지캡, 그러니까 좀 시총이 큰 그 섹터의 애널리스트들이 좀 약간 이렇게 좀 중심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아. 반도체 해야죠. 근데 다른 섹터 애널리스트 보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때는 뭐 해오놓으면 해오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아 제가 이거 제목 보자마자 확 끌렸거든요. 네. 전장의 지배자. 그러니까 제목이 너무 굉장히 센스도 있고 이 전장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여러 가지. 사실은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이건 또 아니, 본인이 지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지어서 이제 줬는데 너무 이제 아이디어가 좋았던 거죠. 네, 네. 혹시 RA는 아니? RA 맞습니다. RA가 네, 맞습니다. 정말 훌륭한 RA네요. 센스 있는 RA를. 요즘 RA들이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네. 진짜. 그래서 사실은 이 리포트가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참신하다라는 얘기들 좀 많이 받았었고요. 다음엔 RA를 불러야겠다. 네. 죄송합니다만 RA한테 한마디 하시죠 여기서. 예. 감사합니다. 예. 밥은 샀죠? 밥은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제목이 전장의 지배자. 이거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 이 쇼티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장기화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배경이 깔려져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좀 작성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싸움터, 전장 부품 이런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특히 이거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현대기아차는 실적이 6월달에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미국 업체들은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하반기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부터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최근에 이제 언론들을 보시게 되면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왜 생겼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총 3가지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공급이 좀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작년도 파운드리 업체들의 생산 캐파라고 하죠. 이제 캐파를 좀 보시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40나노랑 45나노 공정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이 40나노, 45나노 공정에 대한 캐파가 뭐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대 조금 감소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지난 4분기 때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수급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을 했죠. 예. 근데 이제 1분기 때 들어와서 또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냐 잘 아시겠지만 2월 달에 텍사스 한파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NXP 반도체 일부 공장에서 생산 중단이 됐습니다. 3월 달에 들어서는 르네사스라고 하는 또 다른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죠. 이 NXP 반도체 같은 경우에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2020년도 기준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르네사스 같은 8% 정도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글로벌리 2위, 3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에서 생산 중단이 됐다라는 영향은 분명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전체적인 수급에 조금 더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왜 이 공급 부족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두 회사의 생산 공장이 일부 이제 재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이제 NXP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4월 달부터 정상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는 2주 전부터 공장이 재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언론 내용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면 웨이퍼 인이 되게 되면 웨이퍼 아웃, 즉 제품이 출하되는 시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NXP 반도체 같은 경우 4월 달에 정상에 가동이 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되면 아마 6월달, 7월달부터는 제품 출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출하된 부분들이 이제 고객사들로 이제 다 이제 배송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조금씩 이제 공급 부족 상황 자체가 좀 완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제 언론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거와 별개로 아시겠지만 TSMC가 또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우리가 캐파 얼로케이션을 차량용 쪽으로 많이 시프트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완화를 좀 야기시키는 요인들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님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에 약간 이제 병목 현상으로 많이 좀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의 목이 이렇게 좁아지니까 한꺼번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못 네. 나가서 지금 공급 부족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교통 막히는 곳 봐도 막히긴 하지만 얘가 뚫리면 또 한꺼번에 뻥 뚫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이러다가 갑자기 너무 공급이 과잉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사실은 언론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비메모리 쇼티지, 특히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쇼티지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8인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가하는 캐파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쇼티지에 대한 상황 자체가 단기간 안에 좀 해소가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저희가 보는 상황은 이 공급 부족 강도 자체가 약간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완화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설명드린 이 기존에 이제 공장이 셧다운됐던 부분들이 좀 정상 가동이 되면서 조금 공급 쪽이 좀 해소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이제 오스틴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도 중단이 됐다가 4월 달부터 정상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 때 공급 부족을 좀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너도 나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 아까 뭐 8인치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면 차량용 반도체 만들면 되잖아요. 삼성전자나 TSMC나 뭐 TSMC는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8인치는 뭐 좀 왜 생산을 빨리빨리 못하는 거고 원할 때 적시적으로 이제 공급을 못 해줄 이유가 있나요? 일단 차량용 반도체에 한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차량과 관련된 모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과 그리고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사고 나면 큰일 네, 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차 업체들과 굉장히 장기간 동안 실험을 해야 되고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신규 업체들이 단기간에 들어와서 이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얻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8인치 통틀어서 반도체 업황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최근에 장비 업체들이 좀 많은 업체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바쁜 상황을 이제 연출하고 있는데 8인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체들이 다 12인치 투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8인치 장비에 대한 굳이 8인치 장비가 가격도 싸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12인치 장비를 공급을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8인치 장비를 더 생산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8인치 생산 캐파가 생각보다는 늘어나는 수준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 듣기에 이 자동차 반도체가 막 기술적으로 이렇게 우위에 있는 건 아니어서 그렇게 별로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고 이게 약간 소품종 다량 생산해야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8인치 같은 경우가 좀 특징적인 것이 소품 다품종 소량 생산에 조금 적합한 파운드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량용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8인치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차량용 쪽에서 경쟁력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소품종 대량 생산에 조금 더 특화된 업체이기 때문에 메모리나 랜드 맞습니다.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차량용 쪽에서는 좀 경쟁력이 좀 미미한 게 그런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조금 좀 경쟁력이 약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드는 의문은 이게 이제 사실은 반도체 공급도 얘기하셨지만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자동차가 전장화 되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2050년 탄소 중립 제로 얘기했었고 이미 테슬라가 나오면서 전기차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거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 이 반도체 업체들도 이 차량용 반도체가 수요가 늘 거라는 생각들을 저는 왜 못했었을까라는 사실 의구심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았죠. 근데 수요가 작년 4분기 때부터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아진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IT 세트 수요도 작년 하반기 때부터 굉장히 좋았죠.
그렇다 보니까 파운드리 업체들의 공급은 사실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파운드리 업체들이 좀 공급 부족 사항을 겪게 된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동차에 반도체들 많이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파운드리 늘린 게 없으니까 굳이 그쪽까지 가서 네. 신규 사업을 할 필요는 없었다. 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될 것 그래서 같네요. 뭐 실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율주행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전기차로 가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가 얼마 정도 좀 증가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시는 부분들이 레벨 2에서의 반도체 탑재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레벨 4에서 5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대당 $1,000 정도 수준의 차량용 반도체가 탑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12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네. $1,000면 120만 원 정도 그렇군요.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지금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 한 대당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탑재되는 수준이 한 400불 초중반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0불에서 800불 정도까지 차량용 반도체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차량 내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보급률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 시장 자체도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자동차는 다 자동 이렇게 핸들도 네. 핸들도 내 힘으로 하는 것 네, 같지만 맞습니다. 그게 뭐 모터나 이런 걸로 해서 제어되고 네. 뭐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새로운 차들은. 영부님 지금 여기 레벨 2에서 레벨 5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자율주행 차는 현재 레벨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뭐 레벨 2와 3 사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지 아직도 않을까. 갈 길이 네, 멀네요. 아직 멀. 네. 그렇군요. 위상이 이렇게 커졌는데 아직 공급 쪽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제목이 달라진 차량용 반도체 위상이라고 좀 적어 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전체 시장 규모고요. 이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인데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 7, 8% 정도밖에 되지가 않은 굉장히 좀 작은 시장 규모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장성만 보시게 되면 향후 5개년 성장성은 기타 어플리케이션 대비해서 차량용 반도체 성장성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좀 압도하는 수준의 성장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근간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전기차의 보급률 확대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조금 시대에 좀 도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수요를 드라이브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수치가 8%에서 12%면 4%포인트밖에 안 돼 보이긴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많이 들어가는 게 IT 제품이나 뭐 데이터 센터 네, 이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좀 성장하는 산업인데 네. 얘네보다 치고 더 4%포인트를 더 점유한다는 맞습니다. 거니까 사실 이 숫자보다 훨씬 더 크게 네, 늘어난다고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장성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 규모는 크지 않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자동차 업체도 이쪽에 신경을 좀 많이 안 쓰는 거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니 반도체 공급 부족인데 테슬라는 왜 영향이 없어요 이런 질문하니까 그쪽은 설계 기술이 엄청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이야기.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테슬라가 갖는 경쟁력은 한 개의 칩이 여러 개의 시스템을 좀 제어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ECU라고 하는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그러니까 자동차 전자 제어 장치라고 하는데 일반 차량용에는 이 ECU 탑재량이 한 70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 탑재가 되고요. 테슬라의 모델 3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ECU가 약 5개밖에 탑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반도체를 가지고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좀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올해 상반기 때 테슬라의 경쟁력이 조금 더 돋보였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차량 그 자동차 인도, 그러니까 자동차 출하 대수 측면에서도 기타 자동차 OEM들 대비해서는 뭐 테슬라가 조금 더 많았던 게 그 이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 예약할 때 뭐 이제 K8 같은 거 사전 예약할 때 옵션을 2개만 빼면 뭐 2달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100개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100개를 다 그렇지. 확보해야 차를 만들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는 5개만 있으면 네. 되니까. 근데 우리 국내 업체들은 그런 거 안 하나요?
일단은 진행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저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 상황은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건 자동차 아마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또 이제 자동차 관련 애널리스트 불러서 네. 그걸 한번 좀 탈탈 털어봐야 되고. 아, 그다음에 이 사실 이런 반도체 쪽도 중요하지만 설계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차가 가게 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좀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OTA라고 하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오버 디 에어라는 이제 기술이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오버 디 에어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 업데이트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술은 사실은 저희가 흔히 이 휴대폰에서 접해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애플이 뭐 네,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네, 자동으로. iOS 뭐 네네. 업데이트해라, 뭐 버그 수정한다 이런 이제 알림이 뜨면 그게 이제 OTA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차량용에서는 이게 사실 좀 중요해지는 거는 이 자율주행차로 갔을 때 이 지도 정밀 지도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업데이트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정밀 지도 같은 게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또 압축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OTA에서는 또 중요한 기술이 이 압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압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도적인 업체가 삼성전자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레드밴드라고 하는 회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알집만 알고 있었는데 알집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미 나름 그 시장을 조금 그래서 준비하고 사실 있었네요. 네, 하만을 통해서 약간 VTX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은 많이 특허를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 예전에 박사님 네. 내비 업데이트 하라 그러면 네. 이거 SD 메모리 카드인가 SD 에서 빼가지고 맞습니다. 네. 컴퓨터에 네, 넣어야 되고. 넣고 네. 1시간 기다렸는데 뻥 나서 안 되고 네. 막 그런데 이거를 요새는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없으면 자율주행이 좀 힘들다라는 네, 거죠. 사실 테슬라가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기타 자동차 OEM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테슬라가 진짜 대단한 것 같은 게 이게 뭐 아주 어려운 기술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신경을 안 쓴 거죠. 이게 뭐 조금만 신경 쓰면 네, 할 수 맞습니다. 있었던 건데 아예 안 쓰고 네. 있다가 그런 것들을 테슬라가 삭삭삭 네. 하니까 차가 막 되게 좋아 보여. 그렇지. 근데 갑자기 이게 자동차 쪽이라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반도체 쪽에 입각을 하면 아까 얘기하셨던 게 저는 조금 인상적인 게 테슬라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수량이 적다면서요. 단순화 시켜놨으니까.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만들었던 쪽은 원래는 이게 내연기관으로 굴러가는 차를 그 중간에 전기차로 바꾸니까 뭐가 하여튼 막 복잡하게 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기차 자체의 성능으로만 보면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똑같은 성능을 더 단순하게 한다면 그게 더 좋은 걸 네. 거잖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만드는 전기차하고 기존의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만드는 거하고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되게 많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글쎄요, 뭐 분명히 이제 전장 시스템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이미 애초에 시작할 때 전기차 베이스로 시작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관련된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기타 자동차 OEM들보다 조금 뛰어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테슬라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내는 것 같고요. 이게 채팅창에서 주제는 삼성전자인데 테슬라 이야기만 하고 있고 아, 그래. 좀 빨리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넘어가죠. 좀 들어가 네. 보면 아니 저는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하반기 반도체 공급 부족은 이제 끝난 겁니까? 그게 지금 투자자들은 자동차 투자하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공급 부족이 끝났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도 자체가 네. 조금씩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화재에서 이제 정상화된 네.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IT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삼성전자 오스틴 팹도 4월 달부터 정상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아마 그 부분의 영향도 아마 3분기 때부터 나올 거고 3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의 생산 능력도 2분기 대비해서 일부 증가를 합니다. 한 저희가 봤을 때 5% 정도 증가하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분기 초에 웨이퍼 인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마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부터는 제품으로 출하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공급 부족 강도는 조금씩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죠. 주제가 이제 전장의 지배자. 네. 뭐 반도체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은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좀 장기화가 되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NXP 반도체 인수설이 굉장히 많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시성이 정말 있는 거냐 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이 전장사업부가 좀 팀이 재편이 됐어요. 그래서 5년 만에 여기를 이제 리드하시는 사업부 팀장님이 좀 바뀌셨고요. 네. 그리고 하만 같은 경우에도 약간 보쉬,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하나인 이제 보쉬의 CEO 출신 분을 모셔왔습니다. 하만이 이거 오디오 회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갑자기 재편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은 자동차 산업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자본, 기술 집약적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본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숙련된 엔지니어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진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약간 깊은 노하우랑 지식을 갖고 있는지가 향후 사업 성과를 좀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정성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삼성전자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런 와중에 지난 1월 달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에서 최윤호 CFO 분께서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향후 3년 안에 의미 있는 M&A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 NXP를 네, 맞습니다. 네.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네, 뭐 NXP를 염두에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시장이나 언론에서 생각하는 방향은 약간 차량용 반도체를 하는 업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매물로 나와 있는 게 몇 개 없죠. 암홀딩스. 네. 어. 암홀딩스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이제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AMD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일링스라고 하는 회사를 또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죠. 아, 중국이 반대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가 사버리게. 그 NXP 반도체가 최근에 약간 M&A를 시도하다가 이제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16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퀄컴이 NXP 반도체 인수를 추진을 했다가 이제 중국 당국에서 거절을 승인을 안 내주면서 이제 인수가 좀 실패가 됐었죠. 그래서 아마 업체들 간의 이제 합종연에 이제 인수합병은 조금씩 더 확대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리스크는 결국엔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냐 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부라고 하면 중국 플러스 유럽 뭐 몇몇 네, 국가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 이런 쇼티지 상황을 좀 극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케어를 하려는 의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NXP 반도체 인수를 추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부의 승인을 어떻게 받는지가 좀 핵심 변수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는 지금 미국이 중국이 뭐 하겠다고 하면 네. 난리잖아요. 네. 근데 NXP까지 지금 중국이 전기차에서는 엄청 앞서 나가고 있는데 NXP를 미국 업체가 먹는다고 하면 인수한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 그게 좀 맞습니다. 네. 기분 나쁜 일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면 아마 시너지가 좀 일단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가시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삼성전자 수년금 100조 정도가 되는데 네. 연간 이자 수익이 2조가 채 안 됩니다. 근데 현금을 갖고 있을 네, 필요가 맞습니다. 없군요. 네. 근데 NXP 같은 경우 올해 실적이 매출액 기준으로 한 10조가 좀 넘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조 중후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자 수익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게 주가 측면에서는 리레이팅 되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NXP를 인수를 하게 되면 이 업체가 인수가 되면서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약간 주가 측면에서는 좀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첫 번째 가시성이 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시너지가 높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안 여쭤봤어요. NXP가 뭐 하는 회사인지. NXP는 네. 그거를 알아야 삼성전자랑 뭐 어떤 시너지가 날지 알 텐데 네. 제가 이제 해외 주식에 약간 문외한해서 MCU라고 하죠.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이제 이제 전문 용어. 예. 네. MCU는 네. MC 유재석만 하는 그거 약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핸드폰에 AP가 있듯이 약간 좀 작은 AP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어 장치를 이제 담당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장 내에서 마켓 셔가 1등인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약간 네덜란드 네.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네덜란드 이제 필립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나온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필립스가 망하면서 뭐 좀 네, 부자돼서 맞습니다. 네. 이거 여쭤볼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네. 아니, 괜찮습니다. 물어볼게요. 저는 섹터는 사실 잘 모르니까. 근데 이게 네덜란드 회사인데 아까 중국이 뭐 허락을 해줘야 하고 이 이유는 왜 그런? 그러니까 반독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국 정부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줘야지 이수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정부가 네, 다 맞습니다. 승인을 해야 되는데 예. 중국이 딴지를 걸 수 있다는 네. 얘기군요. 수출을 많이 하는 이게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과점이 되면 그 나라의 문제가 이제 수출이나 이런 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6개국인가요? 네, 맞습니다. 6개국의 승인을 이제 해야 그 나라 그러니까 사는 나라 이제 합쳐서 6개국 승인을 해줘야 인수가 마무리된다. 인수가 네. 마무리되죠. 제가 한 질문 모르셨던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희는 이제 네. 소통하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 음.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너지가 날 거 가능성이 좀 높다. 가시성은 좀 네.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 시장 내에서 경쟁력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슬프네요. 네. 근데 NXP는 이미 이 시장 내에서 글로벌 넘버 점유율이 2등인 업체고 2등인 업체는 결국에는 자동차 업체들과의 이 레퍼런스가 굉장히 강하고 이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는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삼성전자에 뭔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파운드리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구간이고 약간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약간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차량용 반도체 이제 차량용에 들어가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한 자릿수 초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데 이게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차량에도 탑재되는 D램 메모리 수요도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응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삼성전자가 또 이쪽 시장에서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쪽 측면에서도 약간 투자 가시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이 보고서 제목을 전장의 지배자라고 쓰셨잖아요. 네. 그 얘기는 어쨌든 간에 제목에 주는 뉘앙스는 삼성전자가 향후에 지배자가 될 거다라는 기대. 네, 그런 측면보다는요, 사실은 반도체가 약간은 전장을, 그 차량을 좀 지배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상황이면 사실은 자동차에서 반도체, 이거 얼마나 쓰이겠어? 뭐 별로 그렇게 저수익 제품 중에 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위상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이제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 부족 상황을 겪으면서 이 위상이 좀 올라갔고 향후에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지배자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가 삼성전자가 아닌 거였네요. 반도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반도체라고. 같고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좀 중추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후로 뭔가 이렇게 인수에 대한 뭐 시너지 이런 게 좀 안 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퍼즐을 완성 못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 뭐 이게 실질적으로 인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NXP까지 인수를 해서 전장 산업의 전체 퍼즐을 완성을 시켜야 비로소 시너지가 날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향후 먹거리로 이제 뭐 3개의 산업을 이제 꼽았는데 그 중 하나가 전장 사업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하만을 인수한 후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 좀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NXP 반도체를 인수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NXP가 반도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삼성전자가 흡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좀 뭔가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좀 굉장히 크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좀 넘어야 될 산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합한 가격에 좀 형성이 돼서 인수를 해야지 시장에서 받는 평가도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주가 얘기라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내내 놀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네. 왜 이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이 어쨌든 뭐 국내 주식 삼성전자 빼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승 모멘텀이 안 보인다. 네. 그런 건데 만약에 가정이긴 하지만
이 NXP를 인수를 하게 되면 좀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될까요? 네, 분명히 그런 모멘텀은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전장 사업 팀이 재편이 됐고 이쪽을 키우려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메모리 이런 쪽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이 자동차 이 전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비중을 좀 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체 반도체 시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작년도 기준 8%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가게 되면 한 13% 정도까지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때 가더라도 굉장히 미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만도 사실은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차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약간 좀 문제인 네. 것 같아요. LG전자는 지금 전장을 엄청 네, 목을 내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휴대폰 잘라내고 네. LG전자 하고 있는데 혹시 뭐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나요? 여기와는 좀 관련이 없지만 네. LG전자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애플카 이야기 나올 때 LG전자 그리고 막 이러면서 네. 난리가 났었어요. LG 지금 마그나하고 합작 법인을 만든 거.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사실은 LG전자 같은 경우에 사업부를 보시게 되면 MC는 이미 접었고 가전과 이제 TV 쪽이 네네.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VS라고 하는 전장 사업부가 있는데 TV랑 가전 쪽 사업부는 사실은 성장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그러니까 유지 정도의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기에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전장 쪽을 많이 키워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LG전자 측면에서 뭐 보게 되면 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건 좀 삼성전자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구준 질문 자주 네. 하는데요. 그러면 뭐 지금 앞으로 주가나 전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내일 또 공교롭게도 실적도 둘이 같이 발표를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 수석께서 보셨을 때 LG전자나 삼성전자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LG전자를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아직도 이게 또 삼성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어서 네. 이게 또 게임이 삼성전자가 올랐으면 좀 바람이 더 크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일부에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코스피가 한 15% 올랐는데 네. 제가 이제 종가를 보니까 삼성전자 작년 연말에 종가가 8만 1,000원이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종가가 8만 1,200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그냥 뭐 안 올랐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반도체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일 실적을 통해서 뭔가 좀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하반기 실적 가시성들이 조금씩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들도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내일 삼성전자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좀 눈높이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가 한 11조 초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좀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 좀 생각보다 더 잘했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조보다 안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좀 우려가 더 심해지겠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반도체하고 삼성전자를 지금 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전장 쪽은 약간 향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캐탈리스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막 단기간에 가시화될 건 사실 좀 안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NXP 인수한다는 것도 이게 뭐 뭔가 지금 물밑 작업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놀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되면 물론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뭐 노트북 뭐 이런 거 살 거냐. 맞아요. 네. 기본적인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수요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내일 실적 발표되는 거는 과거 얘기고 네.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삼성전자가 주가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 사실은 외국인 매도세가 생각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 물론 이제 많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님
부회장님이 구속이 되시면서 약간 고보너스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하반기 때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좋았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파운드리 쪽에서의 기술 경쟁력이 올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TSMC와의 기술 격차 많이 줄어들면서 이 부분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두 번째 그 주가 상승의 요인이었는데 상반기 딱 들어왔더니 딱 까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기술 경쟁이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외국인 매도세로 더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메모리 쪽에서의 기술 격차가 경쟁사와의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을 시장 투자자들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경쟁사라 하면 마이크론과 이제 SK 하이닉스가 될 수 있겠죠. 둘 다? 그래서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1분기, 2분기 때 1A 나노라고 하는 이제 차세대 첨단 공정을 우리가 제일 먼저 도입을 했다라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1분기 때 실적이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좋았습니다.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 수익성이 좀 좋아졌는데 삼성전자는 이 1Z 나노라고 하는 생산 공정을 좀 도입을 하면서 원가가 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좀 빠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생각하시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경쟁력이 진짜 예년 같지 않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약간 외국인 매도세 조금 더 강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반기 때는 조금 변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리스크 중에 한두 가지만 좀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투자 센티는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투자 센티는 아마 메모리 쪽에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성 측면에서 하반기 때는 이 상반기 때 안 좋았던 원지나노 생산 공정에서 수율이 좀 개선이 되면서 원가 절감 생각보다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는 트렌드에서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원가 절감이 더 잘 된다라고 봤을 때는 기타 경쟁사 대비해서는 약간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입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불식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삼성전자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업황만 보게 되면 사실 가장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2분기 때 메모리 공급량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근데 IT 세트 업체들의 IT 세트 출하는 1분기 대비해서 감소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즉슨 세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재고는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고가 증가를 했으니 당연히 하반기 때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못 오르겠지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 메모리 업황 전체적으로 좀 투자 센티를 안 좋게 만드는 요인을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은데 저희는 조금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도 가격 협상력이 그래도 메모리 업체들이 조금 더 우월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트 출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메모리 공급 부족 상황이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세트 출하도 좀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트 출하가 정상화가 되면 당연히 세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에 대한 재고는 조금씩 감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당연히 부품에 대한 재고 축적 수요는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재고 얘기하셨으니까 네. 반도체 보면 사이클이 뭐 2년 주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급 과잉, 뭐 공급 네. 부족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네네. 전 사이클이 어땠고 지금은 그 사이클의 형태가 우리가 어디를 지나고 네. 있는 거죠? 사실 과거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2년 주기, 1년 반에서 2년 주기 이렇게 사이클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올해부터 사실은 다운 사이클이 멈췄고 1분기 때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이클이 좀 약간 축소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에 인상되는 폭 자체가 좀 줄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세트업체들 재고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좀 업사이클이라는 이 시점 자체가 조금씩 좀 단축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 업사이클의 중후반 정도의 느낌을 시장 투자자분들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좀 안 좋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올해 4분기 때부터 꺾인다.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4분기 때도 견조하다. 이런 이제 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하니까 반도체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전장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네. 보면 이제 꼭 삼성전자만을 보고 이 보고서를 쓰신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주변 업체들도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많이 공급 부족이 있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런 업체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 제외하고도 좋아질 수 있는 업체들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업체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국내 업체들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업체는 거의 뭐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쉽네요. 네,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큰다고 하면 그 밑에 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라도 좀. 뭐 그렇게 되면 사실 파운드리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더 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주를 받아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은 부각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대부분 다 해외 업체들이 많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위 업체가 이제 독일의 인피니언, 2위가 NXP, 3위가 이제 르네사스라는 회사고요. 이제 차량용 쪽에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기술은 전력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SiC 관련된 기술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많은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프로세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전력이 올라가고 열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효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이 최근에 전력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업체로는 미국의 이제 ST 마이크로라든지 크리라고 하는 업체들이 이제 주요 플레이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팅창 수준이 엄청 높은데요. 그러게 요거 한번 제가 좀 질문 대신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 샤크리님께서 디램 팹을 이미지 센서 팹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메모리 호황으로 인해 늦췄다는데 다시 언제쯤 전환이 시작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대답을 일단은 해주실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서 또 주력적으로 키우고 있는 사업이 이제 CIS,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 시장은 소니라는 업체가 글로벌 1위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2위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좀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게 삼성전자의 최근의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오래된 디램 공정을 계속적으로 이 CIS 쪽으로 좀 전환하려는 계획은 좀 가지고 있고요. 이 CIS 라인을 디램을 다시 전환하는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조 카를로스님께서 NXP가 통신 쪽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G 관련돼서 삼성전자랑 시너지 나올 부분이 있는지 전력 반도체 쪽도 하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NXP 반도체는 아직까지 전력 반도체 쪽에서는 경쟁력은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조금 R&D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NXP 반도체도 사실은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60%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 질문 주신 분의 말씀하신 통신 쪽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너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갑자기 분위기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분위기가 되고 무엇이든 물어보도 답을 다 답을 해주네. 주시네. 아니 질문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준도 높고 또 이렇게 바로 척척 대답해 주시는 연구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한국투자증권이 대단한 회사예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도 좀 궁금한데 이 좀 주제랑 좀 달라서 이 파운드리를 분할 아까 이제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 이렇게 좀 외국인이 판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파운드리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다. TSMC는 우린 손님과 경쟁하지 않는데 삼성은 많은 손님들과 경쟁을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파운드리 분할과 관련돼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도 좀 궁금하고 그쪽에 뭐 많이 이제 IR도 다니실 거고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가시성은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기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 파운드리 주요 고객사가 내부 고객이기 때문에 아마 해외 고객 비중이 점차 올라가게 돼서 의미 있는 비중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뭐 가시성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들도 알고 있을 텐데 힘든 이유는 뭘까요? 글쎄 이게 뭐 컴플리언스 이슈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뭐 내부 사정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건 어때요? 최근에 사실 요즘에 좀 물적 분할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약간 좀 주가에도 좀 악영향이긴 한데, 근데 보면은 대체로 좀 잘 나가는 사업부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알토란 같은 거를 떼내서 좀 더 전체적인 회사의 밸류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파운드리는 지금 떼내 가지고는 얘가
당장 뭔가 스스로가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경쟁력이 낮은 네.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경쟁력이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느리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뭐 언론에서도 얘기가 몇 번 나왔지만 사실은 삼성전자의 최대 해외 고객사 중에 하나가 퀄컴인데 뭐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생각보다 삼성전자의 생산 그 수율이 좀 안 잡히면서 퀄컴의 수주가 TSMC를 넘어갔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계속 못하고 있네라는 인식들이 좀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내놓기에는 아직은 네. 좀 믿음직하게 못한 네. 거예요 지금 혼자 홀로서기 하기가. 그렇군요.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뭐 조금 더 이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쪽 부분이라고 하면 전장과 관련된 이야기. 뭐 네. 대부분의 내용은 다 커버를 네.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좀- 앞으로 투자할 때 네. 유의사항이라든지 뭐 이거는 좀 더 네. 한 번 더 이게 맞습니다. 네. 리마인드 네. 했으면 사실- 좋겠다. 네. 그래서 뭐 차량용 반도체라는 그 업황 자체가 예전에는 조금 굉장히 안 좋았던 저수익 산업 중에 하나였지만 향후에는 굉장히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좀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 좀 좋아지면 해외 업체들 위주로 좋아지겠지만 그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도 좀 공부해 보시는 게 투자 아이디어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돼서도 보고서를 좀 내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한번. 네. 네. 나오면 공부해 그날 보겠습니다. 또 다시 또 네. 저희 방송에 꼭 나와 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한국투자증권이 이렇게 훌륭한 애널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아서 저희가 이제 초대했는지. 연구님 다음에 저희 방송은 처음 네, 사실은 거죠? 이 실시간 방송은 아예 처음이어서 모든 네. 방송은 처음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또 나오십니다. 다음에 보고서 나오면 제가 또 바로 이번에 제가 직접 직통으로 알겠습니다. 전화할게요. 네. 네. 언제든지. 네. 한국투자증권의 이원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